제36화 여포의 죽음 제1장 한편 허사와 왕에는 회남의 수춘성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후 원수를 찾아뵈었으나 임금이라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기 때문에 허사와 왕에는 3번 절하는 배아리식을 번거롭게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여포의 서찰을 전할 수 있었다. 원술은 서찰을 읽어보더니 거만하게 물었다. 전에는 내 사자를 죽이면서까지 혼사를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혼인을 다시 청하는 건 무슨 까닭인고? 그때는 조조의 관계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옵니다. 여장군의 본뜻은 아니었으니 폐하께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러 온 처지라 폐하라는 호칭을 깍듯이 붙이면서 허사가 변명하자 원술이 다시 되물었다. 지금 조조군에게 몰려 곤란하고 급박한 처지가 되지 않았던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려 들었겠느냐? 핵심을 찌른 말이었다. 허사가 말이 막히자 옆에 서 있던 왕해가 말을 이어받았다. 예부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하였나이다. 서주가 넘어가면 그 다음은 회남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지금 합의성을 구해주시지 않으면 폐하께도 결코 이로운 결과가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원술이 말했다. 내 말이 맞다 하여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봉선을 이 서찰 하나만으로는 신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딸을 보내 그 증거를 보이면 나도 군사를 보내리라. 일단 조건부라도 승낙은 승낙이었다. 이에 허사와 왕에는 하직 인사를 고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항맹의 보호를 받으며 유비의 군영 부근에 이르자 허사가 말했다. 낮에는 지나갈 수 없을 것이오. 밤이 되면 우리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갈 터이니 학장군은 뒤에서 저들의 추격을 막아주시오. 이윽고 밤이 되자 허사와 왕해가 유비의 군영을 먼저 지나가고 그 뒤 항맹이 군사를 이끌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장수가 길을 막으며 호통쳤다. 아닌 밤중에 어디로 가는 말대냐? 그러자 그를 따라 나온 군사들이 항맹의 군사들을 포위했다. 여포놈의 밀사로구나. 장비가 장팔 사모를 꼬나들자 항맹도 창을 휘둘렀다. 그러나 두 마리 말이 엇갈리는 단일합에 항맹은 장비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를 신호로 그를 따라온 500명의 군사는 장비의 군사에 찔려 죽거나 사방으로 달아났다. 장비는 항맹을 묶고 유비 앞으로 끌고 갔고 유비는 그를 다시 본영의 조조에게로 압송했다. 원술에게 갔던 이유를 대라. 바른 대로 토설치 않으면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뜻이었다. 항맹은 여포가 원술에게 구원해 주기를 청하며 다시 혼인하기로 한 1등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조조는 크게 노해 항맹을 영문에서 참수한 뒤 각 군영에 사람을 보내 이렀다. 모든 군영의 병사들은 방비를 물샐 틈 없이 하라. 만일 여포나 그 군사들이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도록 방치한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각 군영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 몸을 떨었다. 유비는 자신의 군영으로 돌아와 관우 장비에게 다짐을 두었다. 우리는 회남으로 가는 길목을 담당하고 있으니 두 아우는 조궁의 군령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게. 그러자 장비가 투덜거렸다. 이 아우가 적장을 하나 사로잡았는데 조조는 상줄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겁붙어주니 이게 뭡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니다. 조조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군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찌 그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 알고 아우들은 군령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 예, 그리하지요. 알았수다, 장영. 관우와 장비가 각각 극락하고 물러갔다. 한편 합의성으로 무사귀환한 허사와 왕해가 여포 앞에 나아갔다. 원술이 뭐라 하던가? 여포가 묻자 허사가 조금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다. 원술은 주공의 서찰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먼저 며느리를 얻은 다음이라야 군사를 일으켜 주공을 구원해주겠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여포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허사에게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제 생각엔 한시바삐 따님을 보내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기 경계가 저렇듯 삼엄하니 어찌 신부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항맹이 사로잡혔으니 조조는 분명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대비할 테지요. 여간해서 호의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공께서 직접 나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 주공이 아니시면 누가 몇 겹이나 되는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렇군. 금이야 오기야 기른 내 딸을 누구한테 맡기겠나? 내가 가야지. 오늘 당장 가는 것이 좋겠나? 마음을 정한 여포가 서둘렀다. 그도 딸을 원술의 태자비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허사가 일진을 들먹이며 만류했다. 오늘은 손이 든 날이라 안 됩니다. 내일은 매우 기라니 술시나 해시에 보내십시오. 다음날 여포가 영을 내렸다. 장려와 고수는 3,000명의 인마를 거느리고 그 속에 작은 수레를 한 대 안배하도록 하라. 내 직접 200리 밖까지 데리고 갈 터이니 거기서부터는 너희들이 호송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장효와 고수는 정예군사 3천을 선발하고 여포의 딸이 타고 갈 수레를 대기시켰다. 이튿날 밤 이경은 허사가 제시한 술시와 해시 중에서 해시에 해당했다. 그 시각 여포는 딸을 온통 솜으로 감싸고 다시 갑옷으로 둘러싸 업은 다음 방천화극을 들고 적토마에 올랐다. 바람은 차고 달빛은 밝았다. 성문이 열리자 여포가 앞장서 나가고 그 뒤를 장효와 고순의 3천 군사가 뒤따랐다. 조조의 군대는 대군이었으나 온성을 둘러싸고 있는 까닭에 포위망이 얇아 돌파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의 군영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관우 장비가 앞길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계속거라. 업고 있는 딸 때문에 처음부터 싸울 마음이 없던 여포는 다만 포위망을 뚫고 나갈 빈 구멍만 노렸다. 등 위에 업힌 어린 딸은 성 안에 두고 떠난 어머니를 생각했음인지 훌쩍거렸다. 얘야 울지 마. 그렇게 달래도 14살짜리 딸은 겁에 질려 여포의 갑옷을 움켜쥔 채 와들와들 떨었다. 딸이라면 끔찍해하는 여포는 가슴이 아파 다시 딸을 달랬다. 얘야 너는 지금 태자비가 되기 위해 시집가는 길이다. 그러니 결코 올 일이 아니다. 그러나 14살짜리 딸은 태자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때 유비가 다시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바람에 활로를 뚫기는커녕 양군은 일대 혼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포는 용맹하지만 등에 업은 딸이 다칠까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방어에만 주력했다. 그때 뒤에서 조조가 보낸 서왕과 허저가 한꺼번에 달려들며 소리쳤다. 여포야, 도망가지 마라. 그와 함께 조조군이 와하고 몰려들자 여포는 결국 회남으로 가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여포는 성문을 닫아 걸고 이후로는 일체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유비는 군사를 거두고 서왕 등도 군사를 거두어 각기 자기 군영으로 돌아갔다. 제2장 딸을 주고 원수를 사려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자 여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조조군도 마찬가지였다. 적의 성벽은 높았고 해자는 넓고 깊었다. 게다가 계절은 겨울이라 군사들은 추위에 떨기 시작하고 군량과 말먹이 푸른 바닥이 나고 있었다. 합의성을 포위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여포는 저처럼 성문을 닫아 걸고 일체 싸움에 응하지를 않으니 이거야 원. 그러게 말이야. 여기서 묶여있는 동안 허도에 누가 침공이라도 해온다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여? 난공불락의 합의성을 놓고 장기전이 되면서 무창수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갈 만큼 조조군은 초조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하네테수 장양이 동시로 출병하여 여포를 구원하려다가 부장 양추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머리를 승상께 바치려던 양추는 장양의 신복장수인 휴고에게 피살되었고 양추를 죽인 휴고는 변성으로 달아났습니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잔당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생각에 부장 사환을 불렀다. 군마를 줄 테니 너는 즉시 휴고를 쫓아가 척살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난 뒤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지 조조는 무장수를 불러놓고 말했다. 장량이 스스로 자멸하였다니 다행이나 북쪽에는 원소가 있어 걱정이고 동쪽에는 원술과 유표가 있어 근심인데 우리는 합의성을 오래 포위하면서도 정작 함락은 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나는 여포를 버리고 일단 허도로 돌아가 잠시 휴전하고 싶은데 어찌들 생각하는가? 그러자 순유가 말렸다. 안 됩니다. 여포는 여러 차례 패하여 이미 예기가 꺾였습니다. 군대는 장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수의 기가 꺾이면 군사들도 싸울 마음이 없어집니다. 저쪽의 진궁에게 비록 지략이 있다고 하나 늦습니다. 지금 여포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진궁이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속공을 펼친다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유의 말을 받아 곽가가 나섰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는데 합의성을 깨드릴 수 있으니 20만 대군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순욱이 끼어들었다. 혹기수와 사수에 강물을 이용하자는 것 아니오. 곽가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외다. 두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결국 수공작전이었다.
이를 알아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즉시 두 강의 뚝을 허물라고 명했다. 10여 만의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두 강의 제방을 허물어 물길을 돌리니 강물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하비성 쪽으로 콸콸 흐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서엉은 강물에 차서 민가는 물론 병사까지 흙탕물에 잠기고 말았다. 가구며 집기가 떠내려가고 집에서 키우던 닭과 황소마저 둥둥 뜨는 물난리에 접하자 백성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우성을 쳤다. 어이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대명천지에 웬 물난리냐? 조조군은 모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강물에 잠기는 하비성을 바라보았다. 서엉은 북문만 남기고 나머지 성문들은 모두 물에 잠겼다. 군사들이 크게 놀라 보고했지만 여포는 자기 집이 지대가 높은 백물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성 안이 물에 잠긴 사정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자 이렇게 짓거렸다. 성안이 물 천지면 성밖도 물 천지의 터이니 조조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 아니냐? 내 적토마는 강물을 평지처럼 다닐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여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기 집 곳 부중으로 들어가 초선을 끼고 술만 마셨다. 성 안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는데도 여포가 술독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진궁은 부하들을 풀어 성 안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조조군이 들어오면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남자는 고깃국이 된다. 그렇게 조조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여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나아가 민심을 단결시켜보려는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는 사이 술에 골아떨어져 있던 여포가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어느새 이렇게 늙었단 말이냐? 주색으로 얼굴이 반쪽이었다. 손으로 센 구레나룻과 푸르죽죽한 눈 가장자리를 더듬어 보던 여포는 몸을 와들와들 떨다가 들고 있던 거울을 내동댕이 치며 이렇게 뇌까렸다. 내가 너무 주색에 빠져 있었구나. 오늘부터 끊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자신의 결심을 술을 마시지 않았던 부하들에게까지 강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 목을 베리라. 사실상 부하 전원의 금주령을 내린 직후에 그의 수하장수 후성에게 공교로운 일이 생겼다. 본래 후성에게는 말이 15마리 있었는데 마국간 사람이 그 말들을 훔쳐 유비에게로 달아난 것이었다. 조조는 무섭고 여포는 믿음직하지 않아 전에 서주를 다스렸던 유비가 다시 자사로 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성한 백성들이 많았는데 후성의 마국간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말이 도적 맞은 것을 한 후성은 즉시 뒤쫓아가 마국간 사람을 죽이고 그 말들을 도로 되찾아왔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축하해 주려고 후성을 찾아왔다. 마침 후성에게는 담가둔 대여섯 말의 술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준 동료 장수들과 함께 그 술을 마시려 했으나 행여 금주령을 어겼다는 책이라도 잡힐까봐 후성은 술 5병을 들고 여포의 저택을 찾아갔다. 장군의 위엄에 힘입어 잃었던 말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여러 장수가 그 일을 축하해주러 찾아왔기에 담가두었던 술이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감히 저희들만 마실 수가 없어 장군께 먼저 바치려고 그중 몇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여포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 이미 금주령을 내렸거늘 너희들은 도리어 술잔치를 벌이겠다? 모두 모여 나를 치기로 작당들을 한 게로구나. 그렇게 꾸짖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외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끌어내어 당장 목을 쳐라. 그러자 송원과 위속 등 여러 장수들이 몰려와 용서를 빌었다. 이에 여포는 다소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고의로 내 명을 어겼으니 목을 빼야 마땅하나 여러 장수들의 얼굴을 봐서 배화 100대로 대신하겠다. 배화란 매를 맞아 등에 생기는 꽃 모양의 상처, 곧 등꽃이란 뜻으로 배화 100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다시 애걸했으나 여포는 결국 배화 50대를 때린 뒤에야 후성을 풀어주었다. 장수들은 자신들의 호소도 별 효력이 없음을 알고 모두 맥이 빠졌다. 피멍이 맺힌 후성은 송원과 위속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리에 눕혀진 후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적을 잡았음에도 상은커녕 도리어 매만 맞았으니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송장이 되었을 게야. 그 말에 송원이 불만에 찬 음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여포는 자기 처자식 중한 줄만 알았지 우리를 아주 개떡같이 여기네. 위속도 한마디 했다.
허참 조조군이 성을 에워싸고 강물은 해저 옆까지 차올랐는데 여포는 저 모양이니 우리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야. 그러자 송원이 속에 있던 생각을 말했다. 정말 어진구석도 의리도 없는 자일세. 그러니 우리 함께 그 자를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위속이 한술 더 떴다. 도망가는 것은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닐세. 차라리 여포를 사로잡아 조공에게 바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후성이 동조했다. 좋은 생각일세. 오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훔쳐간 말을 되찾아왔기 때문인데 사실 여포가 평소에 믿는 것은 적토마뿐이지. 만일 자네들이 성문을 열어 항복하고 여포를 잡아바칠 생각이라면 내가 먼저 적토마를 훔쳐 타고 도망가 조공에게 이를 알리겠네. 좋아. 동문으로 오게. 내가 성문을 열어줄 테니. 뜻을 같이 한 세 사람은 서로 할 일을 정했다. 그날 밤 후성은 마곡간으로 몰래 들어가 여포의 적토마를 훔쳐 타고 동문 쪽으로 달렸다. 이를 본 위속은 즉시 성문을 열어준 뒤 겉으로 그를 뒤쫓는 척 하다가 되돌아와 성문을 닫아 걸었다. 사후에 있을 여포의 추궁에 대비하여 변명거리나 만들어두려는 것이었다. 무사히 성문을 빠져나간 후성은 조조의 군영으로 달려가서 적토마를 바쳤다. 성 안에 승상을 위해 일할 송원과 위속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백기를 꽂아 신호를 보내기로 하였으니 그때 성을 공격해 주십시오. 제3장. 그렇지 않아도 성과 없는 싸움에 지쳐있던 조조는 후성의 투항을 크게 반겼다. 여포가 아끼는 적토마를 가져온 것을 보면 그의 말을 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조는 즉시 방을 수십 장 쓴 다음 이를 화살에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보내게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장군 조조는 특별히 임금의 조서를 받들어 여포를 정벌하러 왔노라. 만일 대군에 항거하는 자가 있다면 성을 깨는 날 온 집안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 위로는 장교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여포를 사로잡아 바치거나 그의 수급을 바치는 자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리리라. 이에 방을 내어 알리는 바이니 가기는 이를 마땅히 숙지하고 있을지어다. 다음 날 날이 새기 무섭게 조조군은 함성을 올리며 일제히 서엉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다가 쏘스라치게 놀란 여포는 방천화극을 집어들고 주위에 외쳤다. 적토마를 가져오라. 그러나 마국간으로 달려갔던 부하가 눈이 벌게 돌아왔다. 큰일 났습니다. 적토마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여포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다. 그 일은 내놈 소관이 아니냐. 빨리 가서 찾아오라. 여포는 부하의 귀싸대기를 때린 후 성으로 올라가 각 성문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러고 보니 후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후성은 어디 있느냐? 배화 때문에 아직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게냐? 아닙니다. 어젯밤 누가 동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후성인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위속을 불러오라. 여포는 동문 책임자인 위속을 불러오게 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후성이 적토마를 타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포는 위속을 욕하고 꾸짖었다. 뭐야 이놈아. 후성을 달아나게 하고 적토마를 잃은 죄는 죽어 마땅하다. 처벌을 기다리거라. 그러나 때마침 성 위의 백기를 발견한 조조군이 큰 함성을 지르며 서엉을 맹렬히 공격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포는 위속의 처벌은 뒤로 미루고 몸소 군사를 지휘하여 적군을 격퇴해야 했다. 조조군의 공세는 거셌다. 이에 여포는 새벽부터 한낮까지 쉬지 않고 전투를 계속했다. 점심때가 되어 조조군이 공격을 멈추자 여포는 물루 위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 기대어 잠들고 말았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송원은 좌우를 물린 뒤 여포의 곁에 세워져 있던 방천화극부터 치운 뒤 위속과 함께 달려들어 미리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여포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했다. 곤히 잠들어 있다가 불시에 결박당한 여포는 화들짝 눈을 뜨고 결박을 풀려 했으나 그를 묶은 송원과 위속도 힘께나 쓰는 장수들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여포는 황급히 좌우를 불렀으나 달려오던 부하들은 모두 송원과 위속에게 피살되거나 쫓겨났다. 송원과 위속이 백기를 들고 성 밖을 향해 흔들자 부근의 조조군은 일제히 성 밑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위속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를 사로잡았으니 입성하라.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도 선두에 선 하후연은 머뭇거렸다. 불세출의 용장을 사로잡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송원은 여포의 분신이 나다름없는 방천화극을 성 밑으로 떨어뜨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제서야 여포의 생포를 믿게 된 조조군의 여러 장수들은 부하를 데리고 다투어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 모습을 보고 성안 백성들도 여포가 사로잡힌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장군이 잡히다니 이게 웬 말이냐? 실색한 여포의 수하들은 도망치다 목이 달아나는 사람, 죽음이 두려워 창칼을 버리고 항복하는 사람들로 일대 혼잡을 이루었다. 그러나 고순과 장효만은 절개를 지켜 부하들을 이끌고 서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강물이 성문 밖까지 차올라 결국 달아나지 못하고 조조군사에 사로잡혔고 남문을 지키던 진궁은 옥새를 각오했으나 그만 서왕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난공불락의 성은 해질녘 조조군에 의해 완전 점령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성문에 꽂힌 조조군의 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이미 어제 저녁 입성하자마자 터놓은 강물을 다시 막으라는 영을 내리고 방을 붙여 성안 백성부터 안정시켰던 조조는 백문위에 올라 대위에 높이 자리 잡았다.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유비 뒤에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관우와 장비가 좌우로 시립해 있었다. 전범자를 끌어내라. 조조가 명령을 내리자 제일 먼저 끌려 나온 것은 여포였다. 크고 건장했으나 밧줄에 꽁꽁 묶인 그의 몸집은 무슨 커다란 고깃덩어리처럼 보였다. 더욱이 볼썽사나운 것은 벌써 애원의 기색이 도는 그의 표정이었다. 밧줄이 너무 파고들어. 아파 죽겠소. 좀 늦춰주시오. 여포가 애원조로 말하자 조조가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호랑이를 누가 헐겁게 묶는다더냐. 그 순간 여포의 눈에는 조조 곁에 시립한 후성 위속 송원 등 자신의 수하장수들이 보였다. 내가 너희를 박대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배반한 것이냐? 그러자 송원이 대답했다. 그대는 처첩들 말만 듣고 우리 장수들 계책은 듣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박대한 일이 없다고 하느냐. 투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송원의 말에 여포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다. 조금 뒤 고순이 끌려 나오자 조조가 물었다. 너는 할 말이 있느냐? 고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람 욕심이 많은 조조가 전부터 탐냈던 그는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이는 그가 여포는 따르되 조조는 거부한다는 뜻이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조조는 분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저놈을 끌고 가서 목을 베라. 고순이 끌려나간 자리에 서왕이 진궁을 끌고 들어왔다. 지난날 동탁을 죽이려다가 도망쳤을 때 중모현령이던 그가 살려주지 않았다면 조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조정의 미미한 관리에서 일약승상으로 탈바꿈한 조조는 계단 밑에 끌려나온 진궁을 애증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공대는 나와 헤어진 뒤 별거 없으셨는가? 이렇게 묶여나온 나에게 별거 없느냐고 묻는 그런 거칠의 인사는 집어치우시게.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에 그대를 버린 것이었으니.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서 그대는 어찌하여 여포 같은 자를 섬겼는가? 여포는 지모가 없지만 그대처럼 간사하고 사악하지는 않았느니라. 허허, 그대는 족지다모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더니만 그래 지금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족지다모란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많다는 뜻이다. 이 말을 들은 진궁은 곁에 있는 여포에게 눈길을 보내더니 담담히 대꾸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한스러울 뿐이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으리라. 그럼 오늘 일은 어찌하면 좋겠나? 조조는 이상하게 애착이 갔다. 그러나 야유하는 소리로 들었던지 진궁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렇다 치고 그대의 노모와 처자는 어찌하면 좋겠나? 순간 진궁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듣자니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부모를 해치지 않고 어진 정치를 천하에 베푸는 자는 남의 제사를 끊지 않는다고 하더라. 노모와 처자의 목숨 역시 명공의 손에 달렸다. 난 사로잡힌 몸이니 죽기를 청할 뿐 다른 걱정은 없다. 명공이란 존칭을 써주기는 했으나 진궁은 조조에게 아부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조조의 입가엔 웃음이 사라졌다.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진궁을 만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말을 마친 진궁은 물루 및 형장으로 걸어 내려갔다. 조조의 뜻을 눈치챈 사람들이 좌우에서 붙들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갔다. 이에 조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애잔한 마음으로 배웅하나 진궁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조조가 뒤따르는 자에게 일렀다. 공대의 노모와 처자를 허도로 모셔 편히 살게 하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진궁은 분명 그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형틀 앞에 가서 목을 늘어뜨렸다. 그날 하늘은 흐렸다. 끼룩끼룩 기러기 떼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망나니의 칼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진궁의 목이 피를 뿜으며 땅에 떨어졌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조조 또한 해숙해진 얼굴로 좌우에 영을 내렸다. 시체를 관에 담아 허도에서 장사 지내도록 하라. 죽음 앞에서 의연했던 진궁의 최후를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생사에 두 마음을 두지 않으니 장부로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금석 같은 계책을 따르지 않아 동양 제목 헛되이 사라졌구나. 주군을 보필할 땐 공경 다하고 어머니 하직할 땐 애달팠어도 백물유서 육신이 죽어가던 날 그 누가 진궁처럼 태어날 건가. 제4장 형장에서 진궁의 목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여포가 유비 보고 말했다. 공은 상좌에 앉는 손님이 되었고 나는 계단 밑에 무릎 꿇은 죄수가 되었는데 어찌 관대히 처분해달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거요?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머리만 끄덕였다. 이를 동정의 뜻으로 파악한 여포는 조조가 물르러 올라오자 큰 소리로 외쳤다. 명공의 걱정거리는 이 여포 아니었소? 나는 이미 항복하였소이다. 이제 공은 대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된다면 천하를 평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오. 결국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구걸이었다. 진궁의 태어남과 대조되는 이 비굴함을 보고 조조는 유비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여포는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사람 욕심이 많은 조조는 절세의 무용을 지닌 여포를 살려두려는 심사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공께선 정원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여포는 자기가 모시다 배신하여 죽인 2명의 수양아버지 이름들을 들먹인 유비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신의가 없는 놈은 바로 내 놈이 아니냐? 오갈 데 없는 놈을 받아주었더니 이제는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자 조조가 영을 내렸다. 여포를 끌어내 목 졸라 죽여라. 여포는 끌려내려가며 유비를 향해 소리쳤다. 이 키 큰 아이야. 영문에서 하극을 쏘아맞힌 때를 잊었느냐? 그때 갑자기 누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필부 여포야. 죽으면 죽는 거지. 무엇이 두려워 그 발광이냐. 무사람이 보니 그는 망나니에게 끌려 들어오던 장유였다. 수하장수였던 장유의 눈에도 여포의 목숨 구걸이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만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다. 만일 여포도 이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궁처럼 의연한 태도를 보였더라면 지난날의 불명예를 씻고 누군가에게는 기림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때를 풍미했던 불세출의 용장으로서는 그 마지막이 너무도 구차했다. 눈살을 찌푸린 조조는 여포를 목졸라 죽인 다음 저작거리에 효수하라고 명했다. 뒷사람은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여포의 최후를 이렇게 읊었다. 넘실 때는 홍수가 합의성을 덮치던 바로 그의 여포가 포로로 잡혔댔지. 천리를 내달리던 적토마 주인 잃고 방천하극 한자루도 사라지고 말았네. 묶인 범 나약하게 살려달라 조르니 매는 굶겨 길을 하던 옛말이 안 그러네. 처첩에 빠지어서 진궁말 안 듣더니 은혜를 모른다며 귀큰애만 욕하네. 정사 삼국지를 편찬한 진수는 여포는 포효하는 범에 용맹을 지녔으나 영웅의 지략이 없었고 경박하고 교활한 데다 대신을 떡먹듯 하여 목전에 이익밖에 보지 못하였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자가 멸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평했고 호안서를 편찬한 범엽은 원술은 탐욕스러웠고 여포 또한 범복을 잘하였다고 평했다. 여포의 최후를 유비의 입장에서 노래한 시도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 먹는 호랑이 옥죄어 묶은 것은 동탁과 정원의 피 마르지 않음일세. 유비가 여포 성미 알고 있었다면은 조조를 먹어치게 살려둔만 못했네. 조조는 무사들에게 끌려오는 장유를 보자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는 낯이 익은데 복양성에서 만난 일이 있거늘 어찌 잊으랴. 장유가 대꾸하자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도 기억하고 있었더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이냐? 그날 불길이 새지 못해 너 같은 국적을 태워 죽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조는 크게 노해 말했다. 패장이 감히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게로구나. 조조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 하자 장현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목을 느려 내리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조조의 등 뒤에서 급히 달려들어 조조의 팔을 붙잡고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승상, 손길을 멈추시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